안녕하세요. 저는 곧 예비 엄마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벌어진 운명적인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라고 하길래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제가 버려진 건 7살 때였어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버려진 날이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그땐 제가 어릴 때여서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이혼했다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두 분이 헤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맨날 싸우셨거든요. 어릴 때 두 분 싸우고 소리 지르고 물건이 쏟아지는 소리들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침대에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와 둘이 집을 나와서 삼촌 댁에 갔습니다. 엄마, 아빠랑 희망이는? 소망아, 잘 들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야. 왜? 소망이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거 싫지? 싫어. 엄마도 아빠랑 싸우기 싫어. 그래서 떨어져서 사는 거야.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우니까. 그래도 소망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줄 거야. 알겠지? 달라지는 건 없어, 소망아. 알겠어, 엄마.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게요. 어머니의 오빠였던 외삼촌네는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유 없는 살림에 저희까지 끼게 된 것이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외숙모랑 사촌 오빠가 저희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를 싫어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건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제가 있건 없건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야, 넌 어릴 때부터 귀찮게 굴더니 커서까지도 빌붙어서 사냐? 미안해 오빠, 소망이도 있으니까 조금만 신세 질게. 상황 나아지면 나갈게. 그 말 벌써 2달째야 이년아. 그러니까 누가 그딴 쓸모없는 놈한테 시집가래? 아, 하긴 끼리끼리지 뭐. 대학 다니다가 임신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야, 너 대학 등록금 내가 쎄 빠지게 일한 돈인 거 알아 몰라? 엄마 아빠가 나 실패했으니까 너라도 공부시킨다고 나한테 가져간 돈이라고 그거. 엄마 아빠가 모아두신 돈 오빠가 도박해서 날렸잖아. 그게 내 등록금이었어. 아이고 확씨 돈에 이름이라도 써놨냐?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고. 나 이제 애엄마야. 그만 좀 해 오빠. 애엄마면 뭐? 애엄마면 안 맞아도 돼? 애엄마면 내가 뭐 굽신거려야 돼? 어디 오빠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삼촌은 어머니를 때리진 못하셨습니다. 삼촌이 때리려고 팔을 높이 들 때마다 제가 울어버렸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얼른 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워주셨습니다. 삼촌 집에서 살 때는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릴 때 유치원 끝나면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고 삼촌이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우울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아마 더 했겠죠. 그런 마음의 병이 커졌는지 어머니는 몸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이혼 후 삼촌 집에 살게 된 순간부터 어머니는 여기저기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 어릴 때였는데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매일 삼촌과 숙모에게 빌었습니다. 오빠, 언니, 우리 소망이 잘 좀 부탁해요.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죽으면 보험금 나와요. 그걸로 우리 소망이 키우면 돼. 우리 소망이 딱 20살 때까지만 부탁할게요. 딱 그때까지만 잘 키워줘요. 애 아빠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봐. 소망이까지 봐줄 여력은 없다고 하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언니랑 오빠밖에 없어. 제발 좀 부탁할게요. 제발 부탁해. 제가 방에서 잠들면 어머니는 삼촌과 숙모를 찾아가서 맨날 이런 말 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게 울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혹시 제가 큰 소리 내면서 울면 삼촌이랑 숙모가 저를 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혹시 삼촌이 때리려던 신용이 아니라 정말로 저를 때리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뛰는 것도 좋아하던 6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면서, 엄마 생각하면서 혼자 꾸역꾸역 살았는데 저는 결국 삼촌 손에 1년도 키워지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소망아, 오랜만에 삼촌이랑 놀러가자. 어때? 재밌겠지? 놀러가요? 삼촌이랑 둘이요? 어디요? 가보면 알아. 소망이 짐 챙겨서 가자. 네. 숙모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숙모는 가방에 제 옷 몇 개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제가 좋아하는 앵무새 인형을 들고 삼촌의 차에 탔습니다. 아주 오래 달렸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해가 있을 때 출발했는데 차에서 잠들었다가 깨보니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삼촌, 우리 어디 가요? 이제 다 왔어. 건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간판의 불빛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삼촌이 차를 세웠고 저는 그 어색한 곳에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소망아, 잘 살아라. 삼촌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고작 잘 살아라 가 전부였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하지. 금방 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거짓말이라도 하면 그 길에서 그렇게 울진 않았을 텐데 너무 잔인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삼촌의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차를 쫓아서 울면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뛰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됐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그 길이 바로 고아원 앞에 있는 길이더라고요. 혹시 들키기라도 할까봐 앞까지는 못 가고 그 길 끝에 저를 버려뒀나 봅니다. 정말 최악의 가장 나쁜 인간들이죠. 초반에 고아원에서 맨날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울보라고 놀리고 선생님들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다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모두가 저와 같았기 때문에 마음이 빨리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도 있었고 아주 갓난아기 때 온 아이도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아이도 있었거든요. 거기선 우리 모두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학교도 다니고 잘 생활하다가 20살 때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니까 보호 종료가 되면 고아원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곳을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막막했는데 그때 같이 고아원 나가던 여자친구 둘이 더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셋이서 작은 고시원에 살았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긴 했지만 너무 소액이라 집다운 집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고시원이었는데 대개 고시원들은 1인용 침대에 책상 하나,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용 화장실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셋이 사는 것은 당연히 무리였던지라 눈에 보이는 고시원은 죄다 들어갔다가 발견한 2인용 방이 있었습니다. 2인용 방이라고 총무가 소개해주긴 했지만 층과 층을 오가는 계단 중간에 여유 공간에 만든 방이었습니다. 다른 방보다 천장이 낮고 화장실도 없었지만 다른 방보다 널찍한 침대와 좀 더 여유 있는 방 크기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오기 전에 자매가 있던 방이라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셋의 독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함께 살았지만 셋이 밥 한 끼 먹을 여유조차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한 명은 낮엔 학원을 다니면서 밤에는 편의점 일을 했고 한 명은 아침 일찍 나가서 미용실 보조 일을 하면서 밤에는 자격증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집 같지 않은 저희의 보금자리에 들어오면 다들 뻗어서 자기 바빴죠. 저는 학원 카운터 알바를 했습니다. 예비 중학생부터 재수생까지도 다니는 큰 학원이라 점심부터 밤까지 일을 했죠. 알바보다는 거의 직원에 가까웠네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새벽까지 사이버 강의를 들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던지라 포기하던 중 사이버 대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길래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똑같은 하루들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셋에겐 20대 초반의 빛나는 추억, 무모한 도전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더니 저희는 저희가 원하던 꿈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낮에 노량진 학원을 다니며 편의점 알바를 하던 친구는 공무원이 되었고, 미용 보조 알바를 하며 자격증 학원에 다니던 친구는 자격증 취득 후 미용실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사이버 대학 졸업 후 꽤 이름 있는 브랜드 회사의 기획팀에 취직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각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독립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했죠.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여유도 좀 생기겠구나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맡은 일을 잘 해내면 해내는 대로 재밌었고, 잘 못해서 혼나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니 또 재밌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제 또래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 또래라고 해봤자 같이 고아원에 있던 친구들, 학원에서 마주치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재수생들이 전부였거든요. 학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2분 계셨는데 2분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사귄 친구들이 그저 신기하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소망아, 오늘 밥 맛있었지? 카페 들러서 커피 사가자. 응? 나 커피 안 먹는데. 뭐? 왜? 마시면 잠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그럼 에이드라도 먹어. 에이드? 응. 아니면 따뜻한 티 종류 먹어도 되고. 나 먼저 주문한다. 능숙하게 커피를 주문하는 회사 친구의 뒤에서 카페 벽면에 걸린 메뉴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사실 잠이 안 온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예전에 고아원 같이 나온 친구들하고 TV에 나온 유명한 카페들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커피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김밥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커피가 4,000원이니까 김밥 4줄을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커피 먹고 싶으면 믹스 커피가 전부였는데 회사 사람들은 하루에도 2~3잔씩 커피를 사 먹더라고요. 처음 같이 카페를 간 날은 엉겁결에 추천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먹었습니다. 무려 5,000원짜리였죠. 그 이후엔 밀린 업무를 해야 한다거나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카페에 가기 전에 먼저 혼자 회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들이랑 놀려면 돈 나가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나면 쇼핑하러 가야 하고 같이 쇼핑하는데 저만 안 사면 또 이상한 것 같고 옷도 사고 신발도 하나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하고 디저트도 먹고 하다 보면 돈이 정말 쑥쑥 빠져나가더군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핸드폰 요금에 적금 넣으면 교통비랑 생활비 겨우 쓰는 저에게는 퇴근 후 맥주 한 잔 하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의 주말 만남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퇴근 후에 밥 한 끼 먹자는 것도 어쩌다 한 번으로 줄여나갔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심하더랍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부터 그 회사 복지가 좋았거든요. 주 5일 근무에 주말엔 회사 사람한테 업무 문제로 연락 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사람들도 안 만나니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안 나가고 보람차고 시간도 빨리 가는 봉사가 제게 딱이었던 거죠. 어떤 봉사를 하면 좋을까 찾아보던 중에 보육원 봉사가 있더라고요. 순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고민할 거 없이 보육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사람이 그리운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달리면 있는 보육원에 주말마다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상처가 있고
사랑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도와주러 온 봉사자분들도 여럿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고아원은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식이 달라서 그랬는지 봉사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보육원엔 꾸준히 오시는 분도 가끔 오시는 분도 한 번만 오시는 분도 여럿 있었기에 그동안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싶어서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봉사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갈 때마다 만나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점심시간에 배식 후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주말마다 와요? 아, 네. 평일엔 일을 해서 주말에만 와요. 아주머니께서도 주말마다 오시는 거예요? 나는 주말에도 오고 평일에도 오고 그냥 시간 되면 와요. 그러시구나. 여기 봉사 나오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1년 됐나? 와, 오래되셨네요. 아가씨도 오래 할 거예요? 네, 당연하죠. 재밌어요, 여기 나오는 거. 젊은 아가씨가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참 착하네. 하, 그런가요? 여기 오면 옛날 생각나서 좋거든요. 옛날 생각?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주머니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숨겼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창피한 것도 있었고, 혹시 놀리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 무엇보다 저를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할까봐 그게 가장 싫었습니다. 저는 20년을 부모님 없이 자랐기에 혼자 이만큼 잘 컸다는 게 당당했고, 맡은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혹시 제가 고아인 걸 알면 제게 색안경을 끼고, 아, 이래서 못하는구나, 혹은, 그런데도 잘하네, 이런 선입견을 가질까봐 그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1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부모님은 이러쿵저러쿵 없는 얘기를 지어내야 했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불편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모르는 제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마침 봉사를 같이 하는 그 아주머니였던 거고요. 아주머니는 이런 제 이야기가 당황스러우셨을 법도 할 텐데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삼촌이 저를 버린 일, 친구들이랑 고시원에 살았던 일 등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습니다. 길었던 제 이야기가 끝이 나자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네? 네.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젊은 사람 인생이 참 큰 산이 많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곱게 자라줬으니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어요, 아가씨. 그 말이 뭐라고, 그 위로가 뭐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와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저는 그날 이후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사시는 동네가 저희 집이랑 멀지 않더라고요. 자가용을 타시고 봉사에 가신 아주머니는 주말 아침마다 저를 태우러 와주셨습니다. 소망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와. 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어제 오이소박이 했는데 너 맛 좀 보라고. 얼른 넣어놓고 나와. 네, 엄마. 저는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당신을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시길래 그냥 엄마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허전함이 가득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저를 위해 가끔 반찬을 챙겨주기도 하셨고 백화점 갔다가 생각나서 샀다며 화장품을 챙겨주기도 하셨고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재미있다며 책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여유가 있으시고 다정하시고 마음이 정말 넓은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어쩌다가 봉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말한 적 없구나. 나는 원래 봉사 같은 건커녕 자선 냄비에 1,000원 한 장도 안 넣던 사람이야. 정말요? 안 믿겨요. 지금이야 많이 변한 거지. 3년 전만 해도 짠순이에 베풀 줄도 모르던 사람이었어.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아저씨가 죽었거든. 내가 한창 예쁠 25에 없는 집에 시집와서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 애 키우면서 아픈 시부모 수발 들고 사업한다는 남편 쫓아다니며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첫애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살림이 괜찮아지더라고. 내 가족 발 뻗고 누울 만큼의 집도 갖게 되고 매 끼니 애들 고기도 해줄 수 있고 아 이제 고생 끝이구나 마음 놓는 순간 우리 아저씨 회사가 부도가 난 거지. 같이 사업하던 친구 놈은 없는 돈 싹 긁어 모아서 혼자 도망가 버렸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야. 그러다 겨우 둘 다 정신 차려서 나는 동네 가게 설거지하면서 애들 반찬값 벌고 우리 아저씨는 발품 팔면서 사업 일으키고 그랬지 뭐. 그때부터 내가 사람을 안 믿었어. 돈도 안 쓰고. 다시 그때처럼 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면서 아끼기만 하는 바보였던 거지. 근데 우리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남한테 베풀고 참 마음이 받아갔던 사람이었거든. 살아있을 땐 그게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여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걸 죽고 나서야 알겠더라고. 맨날 쫓기듯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아저씨처럼 여유 좀 가져야 하는구나 싶은 거지. 그때부턴 주변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지갑도 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육원 봉사까지 하게 된 거지. 소망이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보육원에 일가견이 있거든. 제가 감히 짐작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주머니의 삶도 꽤나 굴곡이 많으셨겠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여유와 기품은 그 많은 굴곡을 겪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아주머니가 보육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건지 궁금했지만 그냥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보육원 봉사를 1년쯤 했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봉사 마치고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메뉴는 보육원 근처 생선구이 가게나 저희 동네에 있는 떡갈비집 같은 곳이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에 저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우와, 여기 엄청 고급스러운데? 저 이런 곳 처음 와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날이라면 날일 수 있지. 네? 아, 이런 곳 오는 줄 알았으면 예쁜 옷 좀 입을 걸 그랬나 봐요. 지금도 충분히 예뻐.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아주머니는 비싼 스테이크와 스파게티에 와인까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엄마, 운전은요? 대리 부르면 돼. 집까지 금방이야. 아이,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직 엄마 생신은 아니고 제 생일도 아니고 뭐지? 내가 중요한 말을 하는 날? 무슨 말이요?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뭐 거창한 말도 아니고 부담 주려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 소망아. 네? 네. 혹시 우리 아들 만나보지 않을래? 아드님이요? 만나다니 어떤 소개팅 해보지 않겠냐는 말이야. 아주머니의 아들 이야기라면 종종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쏙 빼닮았다던 그 아들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직업은 연구원이었죠. 아주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그런데 또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가끔 추억에 젖어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머 정말? 왜? 소망이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아직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어머 그렇구나.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해줘. 내 아들이지만 참 착하거든. 소망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둘이 꼭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또 거절해도 되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알겠지? 네,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애들이야 맨날 보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고 학창 시절엔 놀림받기 바빴고 직장에서는 연애까지는 아니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랑 다른 부서의 사람이었는데 입사 동기였거든요. 사람이 참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일도 잘하고 사람들 잘 챙기기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표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척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먼저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죠. 오빠, 저 사실은 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 어? 그렇구나. 좀 당황스럽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라. 돌아가신 거야? 아니면 이혼하신 건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시고 엄마랑 살다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7살 때부터. 고아원? 그래. 네, 미안해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아니, 회사 사람들한테는 숨기려고 한 거 맞는데, 오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고아원. 그랬구나. 그 사람에게선 그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쳐도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더라고요. 업무가 겹쳐 함께 있기라도 하면 제가 말이라도 걸까 무서운지 자리를 피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해보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사람이 회사에 소문을 안 냈더라고요.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호감을 가졌던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었죠. 그래서 아주머니의 제안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주머니 아드님이라면 제 사정을 아주머니 통해서 들었겠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고시원에 살았던 고아원 친구들 기억나시죠? 그중 한 명이 알바하는 곳에서 남자친구랑 사귄 적이 있었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친구가 사귄 남자는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들을 되게 사랑이 고픈, 뭐랄까, 좀 싼 여자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요. 그걸 느낀 친구는 바로 이별을 했습니다. 아주머님만 놓고 본다면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배운 거 하나가 사람 쉽게 믿지 말자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만약 상대와 잘 맞아서 만남을 이어간다고 해도 그게 영원할 순 없으니까 혹여나 헤어지고 나면 아주머니와의 관계도 어긋나 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신 아주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강요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봉사를 마치고 아주머니께서 술 한잔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이 우리 아저씨 기일. 참 이날은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럼 납골당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애들하고 가려고. 그렇구나.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말수도 적으셨습니다. 그저 술잔을 비우기 바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 만에 소주 3병을 혼자 드신 아주머니는 많이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계속 남편분의 생전 이야기를 하시며 추억하시다 결국 고깃집 테이블에 엎드려 잠드시고 말았습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대리 같은 것도 불러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아주머니의 아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실례인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주머니의 핸드폰으로 아들의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이소망이라고 하고, 아니, 아주머니랑 같이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아주머니께서 지금 술을 많이 드셔서 잠이 드셨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리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아니에요. 보육원 근처에서 드신 거죠? 제가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30분쯤 기다리니 아주머니의 아들이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하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갑자기 가슴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술을 먹어서 그런 건지 뭔지 얼굴도 뜨거운 것 같고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댁이 가까우시죠? 같이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아주머니의 아들은 여전히 축 처져 주무시고 계시는 아주머니를 뒷좌석에 눕혀드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은 탔던 아주머니의 차의 조수석인데 그날은 차 처음 타보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색하게 저희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저도 주말마다 봉사 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재밌어요. 어차피 주말에 할 일도 없거든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주말에 할 일 없으면 누워서 쉬기 바쁜데. 그것도 좋죠 뭐. 봉사와 주말, 취미, 회사 얘기들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아주머니의 아들은 목소리가 좋았고 리액션도 과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줬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저희 집에 다 와가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소개팅 안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소개팅, 그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긴요, 전혀요. 뭐 제가 만나 뵙고 싶어서 어머니께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한 건 맞지만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좋았는걸요. 네?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아주머니께선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요? 외주 보육원 봉사를 다닐 만큼 성실하고 30살이나 많은 저희 엄마와 스스럼 없이 잘 지낼 만큼 성격이 좋고 힘든 환경에서 아무 도움 없이 혼자 이겨낼 만큼 자립심이 강한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핸드폰에 있던 봉사자들 단체 사진에서 소망씨 봤어요. 그래서 소개팅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눈이 핑글핑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랬군요. 하는 바보 같은 말들만 계속 뱉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도 좋을 것 같았는데 야속하게 어느새 저희 집 앞에 도착했더라고요. 아쉬운 만남을 뒤로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먼저 붙잡았습니다. 준비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오늘 봐서 좋았어요. 네, 저도요. 저는 소망씨가 더 궁금하거든요. 소망씨도 나쁘지 않으면 저 몇 번 더 만나볼래요? 우리 둘 사이에서 어머니는 빼고요. 그 말이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걱정이 되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2년 만나는 동안 제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한 번 늦은 적도 없었고 제가 상처받을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저를 배려해주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큰 나무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아주머니께 밝혔을 때 아주머니는 울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아주머니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셨다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과 헤어지면 당신과의 관계도 끝나는 게 아닌가 하고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럴 걱정은 전혀 없었죠. 저희 결혼식은 안 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저를 배려해 준 건데 사실 저는 부를 사람도 없고 부른다고 해도 비어있는 혼주석으로 말이 많을 텐데 남편의 지인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을 상처도 두려웠고요. 남편은 아무렴 상관없다면서 그럼 결혼식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결혼식을 안 해? 준호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왜요? 어차피 그런 거 의미 없는 형식적인 것들 뿐이고. 아니 그래도 소망이 드레스는 한번 입혀줘야지. 평생 한 번 입는 드레스인데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 너희 결혼이니 결혼식 안 하는 건 너희들 좋을 대로 하고 웨딩 촬영은 제일 비싼 걸로다가 꼭 해. 소망이 예쁜 공주 드레스도 입혀주고 머리도 화장도 예쁘게 하고 사진 남겨줘야지.
그때 진짜 엄청 감동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웨딩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라고 다를 것 없었고요. 결혼식은 싫다고 하면서 드레스는 입고 싶다고 하면 웃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번 생엔 틀렸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딱 아시고 어머님이 사진이라도 찍으라고 해주신 겁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 한 번뿐인 특별한 순간을 남길 수 있었죠. 저는 시댁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어머님은 둘이 알콩달콩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콩달콩보다 복작복작한 게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외로워하실 것 같기도 했고요. 남편도 상관없다고 해서 남편이랑 어머님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또 한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따님이자 남편의 동생, 바로 제 시누이였죠. 흔히들 시누이라고 하면 왜인지 모를 선입견이 있잖아요. 구박할 것 같고 눈치 줄 것 같고 제 멋대로일 것 같은 이미지요.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을 조금 걱정하긴 했었습니다. 시누이를 처음 본 건 결혼 전 식사 자리였는데 그런 저의 예상을 완벽하게 깨버리더라고요. 사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성품만 봐도 절대 나쁜 사람일 순 없었죠. 남편보다 6살이나 어린 시누이는 엄청 밝고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그냥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정말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아가씨라고도 하지 마세요. 밖에서도 지겹게 들으니까. 그냥 지희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에헤이, 또 존댓말 하시네 우리 언니. 정말? 그럼 이렇게 지희야? 까르르 해맑게 웃는 시누이의 모습은 참 맑고 예쁘더군요. 그런 시누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해서 먹으며 다 같이 술도 한 잔씩 했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참 닮았어. 그치? 어떤 게? 과거? 과거가 왜? 에? 설마 엄마가 말을 안 했다고? 엄마! 언니한테 내 과거 말 안 했다고? 저한테 기대어 술에 취한 애교를 부리던 시누이가 벌떡 상체를 똑바로 하더니 어머님께 묻더라고요. 네 얘긴데 네가 해야지. 그걸 왜 내가 하니? 시누이의 말에 어머님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과거가 있길래 그런 걸까 궁금했죠. 언니, 사실은 나 우리 엄마 딸이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누구 딸인데? 그건 나도 모르지. 나 버리고 갔는데. 버리다니. 내가 고작 3살 때 나 낳아준 부모가 이혼을 했대. 나는 아빠랑 살게 됐는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날 키우기 힘들었나 봐. 그래서 고아원 가서 원장님한테 울면서 빌었다는 거야. 나 좀 키워달라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더라고.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고 그냥 나 버리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야. 얼마나 키우기 싫었으면.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다가 지금 엄마 아빠 만난 건 4살 때야. 사실 이 집에 딸이 하나 더 있었거든. 엄마가 정말 딸을 낳고 싶어 해서 늦은 감이 있었지만 하나 더 낳자고 한 거지. 근데 그게 딸이더라는 거야. 엄마는 금이야 오기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많이 아팠대. 햇빛 한 번 못 보고 병원에만 있다가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엄마가 고아원에 갔다가 나를 본 거고 그때부터 우린 가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린 많이 닮아 있는 거야, 언니. 그치? 전혀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이건 시누이가 해야 될 얘기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 괜히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육원이랑 일가견이 있다고 하신 거구나 싶으면서 이 사람들과 더 끈끈하게 된 게 시누이 덕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누이랑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일상도 나누고 함께 쇼핑도 다니고 같이 영화도 보고 정말 친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주말에 방 청소를 하면서 침대 구조를 바꿀 건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두 팔 걷고 도와주려는 그때였습니다. 낯이 익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앵무새? 앵무새 인형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더라고요. 어릴 적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부터 고아원에 가서까지 맨날 안고 자던 알록달록한 앵무새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관해서 옷장 구석에 고이 모셔둔 인형이기도 했죠. 아, 그거 귀엽지? 내가 아끼는 인형이야. 나도 이 인형이 있어. 저는 옷장을 뒤져서 인형을 꺼내왔습니다. 같은 색상, 같은 모양, 그냥 똑같은 인형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지희야. 이 인형 어디서 났어? 몰라. 엄마 말로는 내가 고아원에서부터 갖고 있었다더라고. 그럼 아마 내 아빠라는 사람이 주고 간 거 아닐까? 언니는? 언니는 이 인형 어디서 났는데? 나도 어릴 때 엄마랑 자면서도 안고 자던 기억이 나. 그 이후로 고아원에서도 줄곧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동생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제 엄마에게 희망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었잖아요. 저에게 희망이라는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 아이가 희망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제 인형과 신우이 손에 들린 인형을 번갈아가며 봤습니다. 제 기억대로라면 제 인형의 라벨지에는 소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써주신 거죠. 혹시 지워졌나 싶어 확인해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는 소망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신우이의 인형에 붙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희망. 분명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신우이가 제 동생 희망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너무 그 기억이 흐려져서 찾을 엄두도 못 내고 아무것도 추억할 수 없었던 제 동생을 이제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신우이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인연이구나. 우리 넷은 다 운명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가슴이 쿵쿵 뛰고 눈물이 안 멈췄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신우이와 남편, 어머님 모두 엄청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더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신우이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저희는 진짜 친자매가 맞았습니다. 6살 때 제 어머니께서 종종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소망아, 소망이랑 희망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단어야. 그러니까 너희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지금은 잠시 멀어져 있지만 다시 희망이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떨어지지 마. 그래서 엄마가 너희 이름을 소망이랑 희망이로 지은 거야. 알겠지? 제 시누이이자 제 동생 희망이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 이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어머니 말처럼 저희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앵무새 인형도 희망이 방 한쪽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곰, 토끼 같은 인형들 속에서 짝없이 늘 혼자였던 앵무새도 드디어 친구를 만난 거죠. 저는 지금의 모든 것들이 좋습니다. 늘 제 엄마가 되어주시는 제 시어머니의 과분한 사랑도 분에 넘치게 행복하고요. 언제나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남편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고요.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제 편인 희망이까지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가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할까? 하며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들을 다 견디고 꿋꿋하게 이겨냈기에 이런 값진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닥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진짜 가족도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다음 달에 엄마가 됩니다. 예쁜 공주님이라고 그래서 온 가족이 신이 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제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제 가족들과 함께 이 또한
잘 이겨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